독도와 대마도는 한국이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일본은 완전히 뒤집어졌고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한국. 이걸 막으려고 데이터를 조작하여 미국을 속인 일본. 그 거대한 음모가 탄로나자 미국은 즉각 일본을 응징했습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한국의 조용한 대응.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전 9시 30분.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의 형광등 23개가 동시에 점등되며 벽면 스크린 3개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17명이 자리에 앉았고 방청석 뒤편에선 일본 로비스트들이 차분한 미소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테이블 모서리에 손톱을 가볍게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무난하게 끝나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리 37세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수석 보좌관이자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이죠. 한국 이름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공기는 차가웠고 에어컨 소리만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일본 방위비 국내 총생산 대비 3.5% 인상한 오늘 1차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워렌스 의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일본 방위성이 제출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깔끔했어요. 숫자도 그래프도 결론도. 정보감시 정찰 시스템은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완벽하게 작동 중이며 추가 예산 없이도 충분한 역량 유지 가능. 저는 이 문장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스윽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보좌관 전용석 뒤편, 직원 전용 팻말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청문회장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문서 전달하는 인턴, 커피 배달하는 직원, 아니면 그냥 길 잃은 누군가. 하지만 제 책상 위에 뭔가 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아주 가볍게. 흰 쪽지 한 장이었어요. 접혀있지도 봉투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포 용지를 4번 접은 듯한 평범한 메모지.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펼쳤죠. 글씨는 펜이 아니라 프린터 출력이었습니다. 딱 한 줄. 일본 정찰 수치 인도태평양 사령부 기록과 대조해보세요. 기간 2020년에서 2024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군의 그 사령부 이름이 적힌 순간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복도 끝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을 뿐이에요. 리 보좌관, 자료 준비됐나요? 워렌스 의원의 목소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의원님. 일본 측 정찰 성과 보고서입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일본 정찰 성공률 94%.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났어요. 일본 로비스트 중 한 명 로버트 카와무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52세, 워싱턴 로비가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 중 하나죠. 전직 하원 보좌관 출신이라 이 게임의 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엄지를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잘하고 있어. 하지만 제 손은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동해 실제 한국 정보 없이는 50% 미만. 동해. 한국 데이터 없이는 50%도 안 된다고요? 저는 화면 속 94%라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쪽지 속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죠. 왜 기록을 확인해 보라는 거지? 보통 이런 경우는 내부 고발자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정보 흘리기. 흔적을 남기기. 저는 망설이다가 제 의원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의원이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청문회를 향해 말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워렌스 의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지금요? 예. 일본 정찰 데이터 중 동해 구역 탐지 기록에 대한 출처 태그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간 카와무라의 미소가 0.5초 정도 굳었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너무 짧아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죠.
그의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살짝 구겼다 펴는 걸. 그리고 곧바로 다시 미소를 지으며 워렌스 의원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걸. 출처 태그요? 워렌스 의원이 되물었습니다. 예. 인도태평양사령부 로그와 대조하면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의자 끄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저는 제 노트북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일본 방위성 보고서 17페이지. 동해 위협 탐지 성공 사례 2020만 2024. 총 237건. 깔끔한 표였죠. 출처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없음. 제목 없음. 본문엔 딱 한 줄.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요. 워렌스 의원이 말했습니다. 출처 확인은 다음 회의에서 하도록 하죠. 오늘은 개괄적 논의만 진행합니다. 카와무라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엔 더 넓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뭔가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제 주머니 속 쪽지가 그 뭔가를 향한 첫 번째 열쇠라는 걸요. 청문회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두 개의 숫자만 떠돌았습니다. 94%대 50%. 그리고 3초 뒤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예감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건 오후 1시 17분이었습니다.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로비스트들은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사라졌죠.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어요. 화면엔 여전히 일본 방위성 보고서 17페이지가 떠 있었고 제 손은 주머니 속 쪽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문을 잠갔죠. 책상에 앉아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본 정찰 수치가 인도태평양사령부 기록과 맞지 않음. 동해 2020년에서 2024년 확인 필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내부 서버 접속. 비밀번호 입력. 보안 확인 2단계. 화면이 깜빡이더니 검색창이 떴습니다. 동해 사건 로그 2020만 2024. 엔터. 3초. 파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37건. 일본 방위성 보고서와 똑같은 숫자였어요. 역시 똑같잖아. 쪽지가 틀렸나?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2020년 3월 8일. 동해 북부 해역, 중국 잠수함 추정 신호 탐지.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 하나가 보였어요. 최초 탐지 한국 해군 통합 감시망 일본 확인 42분 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 2021년 6월 19일. 최초 탐지 한국 해상 센서 일본 확인 1시간 17분 후. 세 번째. 네 번째.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2022년 1월 3일. 한국 마이너스 데이터. 2022년 4월 27일. 한국 마이너스 데이터. 2023년 8월 11일. 한국 마이너스 데이터. 숫자가 쌓였습니다. 237건 중 164건. 약 70%. 모두 한국 마이너스 데이터 태그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일본 방위성 보고서엔 이 태그가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 일본 정찰 성공률 94%. 그 숫자는 일본이 과연 숫자를 조작했을까? 164건. 70%. 한국 정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동맹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몸을 의자에 기대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벽면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9년 2월 13일 위안부 청문회 사진. 3명의 할머니가 증언석에 앉아 계셨죠. 한국에서 온 김옥순 할머니,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온 2분. 그 뒤로 워렌스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보였고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6년째 보고 있었어요. 매일 출근하면 보이는 자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2019년 2월 13일. 하원 레이번 빌딩 청문회장. 일본 정부는 우리의 증언을 부정합니다. 숫자를 축소하고 기록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김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역사가 영어로 옮겼고 방청석 200여 명이 숨을 죽였죠.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몇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숫자가 아닌데 그들은 숫자조차 거짓말로 만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그 할머니를 만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청문회로 들어오는 할머니에게 제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비틀거렸어요. 제가 재빨리 부축해드렸죠. 그 할머니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2번. 그럴 리가 없어. 한국말로 중얼거리셨어요. 너무 작은 소리라 잘 못 들었어요. 나중에 통역사가 제게 알려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통역사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워렌스 의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안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요. 할머니는 자리에 앉았고 곧이어 증언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감춥니다. 그들이 한 일을, 우리가 당한 일을 숫자로도 말로도 기록으로도 감춥니다. 저는 그날 그 말을 그냥 역사적 증언으로만 들었어요. 감정이 북받친 노인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버린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 벽면의 사진 속 할머니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일본은 과거를 감춥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니터엔 지금 어쩌면 일본의 데이터 조작 흔적일 수 있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237건 중 164건. 한국 마이너스 데이터. 일본이 우리가 다 했다고 보고한 숫자들. 사실은 한국의 눈을 빌려서 만든 거짓말. 숫자를 축소하고 기록을 감추고. 할머니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위안부 청문회. 2019년. 일본은 숫자를 축소했습니다. 동해 정찰 보고서. 2025년. 일본은 숫자를 과장했습니다. 과거는 줄이고 현재는 부풀리고. 똑같잖아. 중얼거렸습니다. 패턴이 똑같아. 저는 책상 위 일본 정부 서한을 집어들었어요. 위안부 청문회 직후 보낸 공식 문서였죠. 우리는 과거를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본 일본 방위성 자료. 일본 정찰 성공률 94%.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저는 벽면 사진과 모니터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2019년 할머니의 눈빛. 2025년 한국 마이너스 데이터 태그. 둘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선 하나가. 그 순간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없음. 제목 없음. 본문엔 딱 한 줄. 진짜 알고 싶다면 혼자 오세요. 새벽 1시. 더 퀘이엇 코너 카페. M.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닫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죠. 오후 6시 42분. 새벽 1시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164건. 70%. 한국 마이너스 데이터. 그리고 벽면 속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가 뭘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리고 M은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블라인드 틈새로 석양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6시간 뒤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오후 7시 15분. 저는 청문회장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보안 담당자는 이미 퇴근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의회 보좌관 권한으로 폐쇄회로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장 영상 좀 봐야 해요. 당직 직원이 졸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서류를 놓고 온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직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시스템에 접속해 주었어요.
화면이 여러 개 떴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17분까지. 저는 오전 10시 42분 구간을 클릭했어요. 제 책상 위에 쪽지가 놓인 시간이었죠. 화면을 되감았습니다. 10시 41분 50초. 보좌관 전용석 뒤편. 아무도 없었어요. 10시 42분 10초. 그림자 하나가 슥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어요. 검은색 재킷. 걸음걸이는 빨랐지만 소리가 없었죠. 군인 같았습니다. 목에 배지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이 흐려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앞에 멈춰 섰어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2초. 그리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10시 42분 27초. 복도 끝 문이 닫혔어요. 누구예요? 당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시 그 뒷모습을 떠올렸어요. 정확한 걸음. 군 배지. 그리고 쪽지를 놓는 손동작이 익숙했습니다. 마치 기밀 문서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죠. 국방정보국일까? 인도태평양사령부. 아니면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메일 알림. 같은 발신자. M. 혼자 오세요. 새벽 1시. 더 퀘이엇 코너 카페.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 21분. 새벽 1시까지 5시간 반 남았습니다. 새벽 1시 10분. 카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한 명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고 형광등 절반이 꺼진 채였어요. 저는 뒷좌석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펜타곤 쪽 가로등이 멀리 깜빡이고 있었죠. 차가운 커피를 주문했어요.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1시 14분.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걸음. 군화는 아니었지만 군인의 걸음이었습니다. 여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35세쯤 돼 보였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회색 셔츠.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폐쇄회로에서 본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배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2초. 그리고 다시 가방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국방정보국.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멜리사 파크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당신이 M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쪽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왜 저한테요? 멜리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숫자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감정보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사람. 역사보다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 정치보다 팩트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 손톱만 한 크기였어요. 인도태평양사령부 로그 일부입니다. 일본이 보고한 것과 비교해보세요. 저는 USB를 쳐다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죠? 믿지 마세요. 멜리사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작 몇 그램이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당신은 국방정보국 사람이잖아요. 왜 직접 안 하고 저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멜리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3번. 규칙적으로. 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장당하겠죠. 정확히는 동맹을 흔든다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멜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보고서를 의심하는 건 정치적 자살이에요. 국방정보국 안에서도 인도태평양 사령부 안에서도요. 그래서 의회로 넘기는 건가요? 의회는 다릅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예산 권한이 있고 감독 권한이 있고 무엇보다 폭로의 무대로 적합하죠. 당신이 움직이면 이건 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USB를 손바닥 안에 쥐었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멜리사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의회 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출처도 밝히지 마세요. 그냥 데이터만 사용하세요. 숫자로만 싸우세요. 당신 커리어는요? 끝날 수도 있죠. 멜리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진실을 공개할 용기는 없어요. 그 대신 진실을 사용할 용기가 있는 사람을 찾을 순 있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USB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년치 동의 사건 로그요. 멜리사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죠. 화면엔 간단한 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 단독 탐지 범위 48%, 일본 한국 정보 92%,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4%.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멜리사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 44%를 감추고 우리가 다 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동해에서 발생한 237건의 사건 중 160사건이 한국이 먼저 잡아낸 겁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 보고서엔 그 태그가 없어요. 깨끗하게 지워져 있죠.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저한테 이걸 주는 겁니까? 멜리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7년 전 위안부 청문회 기억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 저도 그날 방청석에 있었어요. 멜리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보고 멈칫하던 순간 저는 당신 얼굴을 봤어요. 당신은 모르는 척했지만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숫자와 역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멜리사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도 축소하고 현재도 과장합니다. 위안부 숫자도 줄이고 정찰 능력도 부풀립니다. 둘 다 같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USB 안에 파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선특수라는 제목이에요. 열어보세요. 조선특수요?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이 그 전쟁으로 36억 달러를 벌었다는 기록이에요. 미국 의회 보고서엔 8억으로 축소돼 있죠. 멜리사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고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숫자로 싸우세요. 감정 없이 팩트로만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멜리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국방정보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부는 알고 있어요. 멜리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동맹이 깨질까봐요. 그런데 왜 당신은 움직입니까? 멜리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감정이 보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우리 전쟁으로 떼돈을 벌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숫자가 말해주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멜리사가 사라졌어요.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리스타는 여전히 졸고 있었고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손바닥 안에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작은 물체. 하지만 이 안에는 동맹 전체를 뒤흔들 숫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벽 1시 47분.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황량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USB는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어요. 44%. 일본이 감춘 그 숫자가 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떠받치고 있는 걸까? 발소리만 아스팔트 위에 울렸습니다. 오후 7시 15분. 저는 청문회장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보안 담당자는 이미 퇴근한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의회 보좌관 권한으로 폐쇄회로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문회장 영상 좀 봐야 해요. 당직 직원이 졸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서류를 놓고 온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직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시스템에 접속해 주었어요. 화면이 여러 개 떴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17분까지. 저는 오전 10시 42분 구간을 클릭했어요. 제 책상 위에 쪽지가 놓인 시간이었죠. 화면을 되감았습니다. 10시 41분 50초. 보좌관 전용석 뒤편. 아무도 없었어요. 10시 42분 10초. 그림자 하나가 슥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어요. 검은색 재킷. 걸음걸이는 빨랐지만 소리가 없었죠. 군인 같았습니다. 목에 배지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이 흐려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앞에 멈춰 섰어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2초. 그리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10시 42분 27초. 복도 끝 문이 닫혔어요. 누구예요? 당직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보안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시 그 뒷모습을 떠올렸어요. 정확한 걸음. 군 배지. 그리고 쪽지를 놓는 손동작이 익숙했습니다. 마치 기밀 문서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죠. 국방정보국일까? 인도태평양사령부. 아니면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메일 알림. 같은 발신자. M. 혼자 오세요. 새벽 1시. 더 퀘이엇 코너 카페.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7시 21분. 새벽 1시까지 5시간 반 남았습니다. 새벽 1시 10분. 카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한 명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고 형광등 절반이 꺼진 채였어요. 저는 뒷좌석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론 펜타곤 쪽 가로등이 멀리 깜빡이고 있었죠. 차가운 커피를 주문했어요.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전 1시 14분.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고 발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걸음. 군화는 아니었지만 군인의 걸음이었습니다. 여자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35세쯤 돼 보였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회색 셔츠.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폐쇄회로에서 본 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배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2초. 그리고 다시 가방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국방정보국.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멜리사 파크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당신이 M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쪽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왜 저한테요? 멜리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숫자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감정보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사람. 역사보다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 정치보다 팩트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검은색. 손톱만 한 크기였어요. 인도태평양사령부 로그 일부입니다. 일본이 보고한 것과 비교해보세요. 저는 USB를 쳐다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죠? 믿지 마세요. 멜리사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하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작 몇 그램이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당신은 국방정보국 사람이잖아요. 왜 직접 안 하고 저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멜리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3번. 규칙적으로. 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장당하겠죠. 정확히는 동맹을 흔든다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멜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보고서를 의심하는 건 정치적 자살이에요. 국방정보국 안에서도 인도태평양 사령부 안에서도요. 그래서 의회로 넘기는 건가요? 의회는 다릅니다.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예산 권한이 있고 감독 권한이 있고 무엇보다 폭로의 무대로 적합하죠. 당신이 움직이면 이건 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USB를 손바닥 안에 쥐었습니다.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멜리사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의회 기록에 남기지 마세요. 출처도 밝히지 마세요. 그냥 데이터만 사용하세요. 숫자로만 싸우세요. 당신 커리어는요? 끝날 수도 있죠. 멜리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 진실을 공개할 용기는 없어요. 그 대신 진실을 사용할 용기가 있는 사람을 찾을 순 있죠.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USB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년치 동의 사건 로그요. 멜리사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줬죠. 화면엔 간단한 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 단독 탐지 범위 48%, 일본 한국 정보 92%,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4%.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멜리사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그 44%를 감추고 우리가 다 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동해에서 발생한 237건의 사건 중 164건이 한국이 먼저 잡아낸 겁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 보고서엔 그 태그가 없어요. 깨끗하게 지워져 있죠. 손이 떨렸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저한테 이걸 주는 겁니까? 멜리사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7년 전 위안부 청문회 기억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 저도 그날 방청석에 있었어요. 멜리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을 보고 멈칫하던 순간 저는 당신 얼굴을 봤어요. 당신은 모르는 척했지만 뭔가 느꼈을 거예요.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숫자와 역사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멜리사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도 축소하고 현재도 과장합니다. 위안부 숫자도 줄이고 정찰 능력도 부풀립니다. 둘 다 같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USB 안에 파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선특수라는 제목이에요. 열어보세요. 조선특수요? 한국전쟁입니다. 일본이 그 전쟁으로 36억 달러를 벌었다는 기록이에요. 미국 의회 보고서엔 8억으로 축소돼 있죠. 멜리사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고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숫자로 싸우세요. 감정 없이 팩트로만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멜리사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국방정보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부는 알고 있어요. 멜리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동맹이 깨질까봐요. 그런데 왜 당신은 움직입니까? 멜리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감정이 보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었죠.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우리 전쟁으로 떼돈을 벌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숫자가 말해주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멜리사가 사라졌어요. 카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리스타는 여전히 졸고 있었고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손바닥 안에 USB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작은 물체. 하지만 이 안에는 동맹 전체를 뒤흔들 숫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벽 1시 47분.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황량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USB는 주머니 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어요. 44%.
일본이 감춘 그 숫자가 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떠받치고 있는 걸까? 발소리만 아스팔트 위에 울렸습니다. 오전 8시 15분.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은 지 11시간째였습니다. 커피잔은 4개가 쌓여 있었고 블라인드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저는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멜리사가 준 그 자료였죠. 화면에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2020년 3월 8일. 동해 북부. 중국 잠수함 추정 신호. 최초 탐지 한국 해군 통합 감시망 오전 11시 23분 일본 확인 오후 12시 5분. 일본 방위성 보고서를 켰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사건. 일본 단독 탐지 오전 11시 23분. 시간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출처가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 2021년 6월 19일. 동해 중부. 불명 선박 출현. 최초 탐지 한국 해상 센서 일본 확인 1시간 17분 후. 일본 보고서. 일본 이지스함 단독 탐지. 3번째, 4번째, 10번째. 숫자가 쌓였습니다. 표를 만들었어요. 2개의 열. 왼쪽엔 인도태평양 사령부 로그, 오른쪽엔 일본 방위성 보고서. 237건 중 164건.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잡고 일본이 확인하고 보고서엔 일본 단독으로 기록되고. 이건 조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워렌스 의원의 다른 보좌관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리 보좌관, 밤새 여기 계셨어요? 아, 네. 자료 정리하다 보니. 오늘 오전 10시에 카와무라 씨 미팅 있잖아요. 준비됐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로버트 카와무라. 일본 로비스트. 네, 준비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오전 9시 52분. 워싱턴 K 스트리트.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와무라 앤 어소시에이츠. 화려한 로비,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면에 걸린 의원들과의 사진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엔 노트북 가방. USB는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22층. 문이 열렸습니다. 리 보좌관님, 어서 오세요. 비서가 미소 지으며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론 국회의사당이 보였고 테이블엔 생수와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로버트 카와무라가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어요. 마이클, 잘 지냈나요? 52세. 회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 미소는 완벽했고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네, 로버트. 잘 지냈습니다. 우리는 앉았습니다. 카와무라가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은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일본 정부 입장을 정리해 왔습니다. 의원님께 브리핑하시기 전에 먼저 공유하고 싶어서요. 좋습니다. 카와무라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일본 방위비는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1.2%입니다. 2027년까지 2%로 증액할 계획이고요. 이미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3.5%를 요구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을까요? 카와무라의 미소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일본 국민 여론도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압박하면 반미 정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카와무라 쪽으로 돌렸어요. 로버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일본 정찰 성공률이 94%라고 하셨죠? 네, 방위성 공식 자료입니다. 저는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로그 일부였어요. 그런데 이 로그를 보면 동해에서 발생한 237건 중 164건에 한국 마이너스 데이터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약 70%죠. 카와무라의 미소가 0.5초 정도 굳었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구기는 걸. 그건 카와무라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넓게요. 공동작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보를 공유하죠. 그게 동맹 아닙니까? 하지만 일본 방위성 보고서엔 그 태그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 단독 탐지라고만 적혀 있어요. 한국 정보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카와무라가 생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마이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보고서 작성 방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은 최종 확인 주체를 기준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한국이 먼저 탐지했어도 일본이 확인했으면 일본 탐지로 쓰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기여는요? 별도로 감사 표현을 하죠. 외교 채널로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2023년 8월 11일. 중국 구남 출현. 한국이 오전 9시 14분에 탐지했고 일본은 오후 2시 37분에 확인했습니다. 5시간 23분 차이죠. 카와무라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확인한 겁니다. 5시간이나 늦게요? 정찰 자산 배치 상황에 따라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숫자가 떠 있었어요. 동해 주요 위협 1327건 중 919건 한국 태그. 약 70%. 카와무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국회의사당 돔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숫자를 잘 다루는 사람이고 팩트를 중시하는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팩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카와무라가 돌아섰습니다. 미소는 사라져 있었어요. 팩트는 숫자고 내러티브는 정치입니다. 의회는 늘 후자를 택하죠. 당신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진실은요? 진실은 프레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와무라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제게 건넸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메모였습니다. 날짜는 2024년 3월 15일. 정찰 성과 자료는 동맹 기여도 프레임에 맞춰 재구성할 것. 한국 정보 태그는 최소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부 가이드라인입니다. 카와무라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냥 보고 방식의 차이예요. 일본은 최종 책임 주체를 강조하는 거고 한국은 최초 탐지를 강조하는 거죠.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일본이 단독으로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일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카와무라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마이클, 동맹의 숫자를 의심하는 건 곧 당신의 상관을 곤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워렌스 의원님은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죠. 당신이 이 문제를 크게 만들면 의원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보고 모른 척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카와무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그 완벽한 미소였어요. 당신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언제 목소리를 내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알죠. 지금은 침묵할 때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마이클. 다음 주에 또 뵙죠. 저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뭡니까? 일본은 왜 굳이 우리가 다 했다고 포장해야 합니까? 카와무라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국 정보를 받았다고 인정하면 안 됩니까? 동맹이면 서로 도운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감춰야 합니까? 카와무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일본에겐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강 해군이라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 일본 국민이 방위비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거짓말로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카와무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이 문제를 계속 파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한국은 좋아하겠죠. 하지만 동북아 안보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와무라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멈췄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이클. 당신의 커리어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어요.
창밖으론 여전히 국회의사당이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여전히 그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찰 성과 자료는 동맹기여도 프레임에 맞춰 재구성할 것.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와무라의 말이 맴돌았어요. 팩트는 숫자고 내러티브는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숫자? 아니면 정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일본은 왜 굳이 감춰야만 하는 걸까? 이 조작의 진짜 목표는 방위비 회피인가? 아니면 더 큰 뭔가를 숨기기 위한 장치인가? 로비에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워렌스 의원이었습니다. 리 보좌관,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2분. 워렌스 의원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의원은 책상 뒤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앉으세요, 리 보좌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카와무라 씨한테 전화 받았어요. 워렌스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본 정찰 데이터를 문제 삼았다고요. 한국 정보 태그가 어쩌고 하면서요. 예, 맞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확인? 워렌스 의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리 보좌관, 우리가 일본과 얼마나 오래 협력해왔는지 아시죠?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당신이 흔들고 있어요. 하지만 의원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숫자? 의원이 손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정치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신뢰, 관계, 균형.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의원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뭡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 로그입니다. 동해에서 발생한 237건의 사건 중 164건이 한국이 먼저 탐지한 겁니다. 일본은 확인만 했어요. 하지만 일본 방위성 보고서엔 일본 단독 탐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워렌스 의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이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의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자에 기대 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죠. 리 보좌관,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원이 저를 봤습니다. 일본 국민이 방위비 증액을 거부할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럼 미국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그겁니까? 아니요. 그럼 뭡니까? 진실입니다. 워렌스 의원이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리 보좌관.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좌관으로 키운 게 저입니다. 당신은 유능해요. 숫자를 잘 다루고 냉철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신뢰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감정적입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국 문제 때문인가요? 의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태어났죠. 혹시 그래서 한국 편을 들려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싫었습니다. 저를 버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말하는 겁니다. 워렌스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의원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넸어요. 미한일 정찰 협력 실태 조사. 공식 출장으로 한국에 다녀오세요. 3일. 현장을 직접 보고 한국 측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의원님,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대로 확인하세요. 하지만 돌아와서 보고할 땐 양쪽 다 들어야 합니다. 일본 것만 의심하지 말고요. 저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리 보좌관.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옳다고 해서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2025년 8월 2일 오후 3시 47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름이었어요. 한국의 여름. 37년 만에 다시 밟는 땅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하는 땅은 아니었죠. 저는 생후 8개월에 입양됐으니까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영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한글로 적힌 이름들.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리 보좌관님? 군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어깨에 별 2개. 대령이었어요. 저는 한도윤 대령입니다. 해군 정보사령부 소속입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은 단단했어요. 데이터를 보러 오셨다면서요? 한도윤 대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눈도 보여드려야죠. 무슨 뜻입니까? 따라오시죠. 설명보다 보는 게 빠릅니다.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와 검은색 차량에 탔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론 빌딩들이 지나갔고 간판들이 스쳐갔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풍경. 낯설었어요. 3시간을 달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작은 항구였습니다. 어선 몇 척이 정박해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여기가 통합감시센터입니까? 아니요. 한도윤 대령이 웃었습니다. 여긴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어선 하나에 올라탔습니다.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엔진 소리는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위장입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겉은 어선, 속은 고속정이에요. 배가 출발했습니다. 동해가 펼쳐졌어요. 석양빛이 수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30분을 더 나갔습니다. 저깁니다. 대령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수평선 위에 구조물 하나가 보였어요. 처음엔 석유 시추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니 달랐어요. 군사시설이었습니다. 해상 플랫폼 형태의 통합감시센터입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해저 50m의 센서망이 깔려 있고 위성과 연결돼 있죠. 동해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배가 플랫폼에 접안했습니다. 우리는 금속 계단을 올라갔어요. 경비병이 경례했고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벽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해가 3차원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선박, 항공기, 잠수함이 각기 다른 색깔의 아이콘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동해 실시간 감시망입니다. 한도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가 콘솔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몇 척이 보였어요. 그 주변으로 회색 구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못 보는 구역입니다.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평균 42%. 야간엔 60%까지 갑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2%. 네. 일본 이지스함의 레이더 감시 공백입니다. 기상 조건, 해류, 그리고 장비 한계 때문이죠. 대령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회색 구역들이 곳곳에 나타났어요. 우리 통합감시망이 이 공백을 채웁니다. 해저 센서, 위성, 전자정보 수집. 이걸 종합하면 탐지율이 92%까지 올라가죠. 제가 본 숫자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압니까? 압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니까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신화가 무너지니까요.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아시아 최강입니다.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보 없이 동해를 제대로 못 봅니다. 이걸 인정하면 국민이 방위비 증액을 반대하겠죠. 저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회색 구역들. 일본이 감춘 진실. 예시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령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떴어요. 2023년 8월 11일. 동해 북부. 중국 구축함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센서가 오전 9시 14분에 탐지했어요. 화면 속 빨간 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은 여기 있었습니다. 파란 점이 표시됐어요.
중국 함정에서 1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못 봤습니다. 회색 구역에 있었거든요. 화면이 빨리 감기됐습니다. 우리가 좌표를 보냈습니다. 5시간 23분 뒤 일본이 확인했어요. 파란 점이 움직여 빨간 점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일본 단독 탐지.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이런 걸 공개하지 않습니까? 공개하면 일본이 창피해집니다. 동맹이 흔들리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일본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일을 하고 조용히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도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돕고 싶어서 돕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미국은 이걸 압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압니다. 로그에 다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회는 모릅니다. 일본이 보고서에 태그를 지우니까요. 저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멜리사가 준 그 자료. 164건. 70%. 이제 이해했습니다. 일본이 감춘 44%가 뭔지. 그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눈, 한국의 귀, 한국의 정보망. 그 모든 걸 일본이 훔쳐서 자기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보좌관님. 대령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동맹 전략, 예산, 훈련. 그 모든 게 일본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겁니다. 미국은 일본이 동해를 지킨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지키고 있었어요. 화면 속 동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들, 빨간 점들, 그리고 회색 구역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배신감도요. 우리는 대체 뭘 믿어온 거지? 데이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령이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화면 녹화본이랑 로그 파일 다 들어있어요. 의회에 보고하실 때 쓰세요. 저는 USB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요. 플랫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동해는 검게 물들어 있었고 별만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바다를 봤습니다. 손안에 USB 2개. 멜리사가 준 것과 한도윤 대령이 준 것.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일본은 과거도 축소하고 현재도 과장하고 한국의 기여는 감추고. 똑같은 패턴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해상 플랫폼을 떠나는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64건. 70%. 회색 구역 42%.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돌았죠. 오전 7시 23분. 한도윤 대령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좌관님, 아침 먹고 한 곳 더 가시죠. 어딥니까? 거제도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제도요? 거기도 감시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요.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긴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시면 압니다. 오전 10시 8분. 거제도 작은 마을. 차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양쪽으론 낡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에 앉아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여기입니다. 차가 멈췄어요. 작은 회관 앞이었습니다. 거제 역사마을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령이 회관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고 있었고 벽면엔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죠. 전쟁, 피난민들, 미군 트럭, 공장 굴뚝, 선박. 한국 전쟁 때 거제도는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중국군 포로 수만 명이 여기 있었어요. 미군도 많이 주둔했고요. 저는 벽면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들이 철조망 뒤에 서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미군들이 감시하고 있었죠.
전쟁이 끝나고도 이 마을엔 흔적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군 부대, 공장, 조선소. 대령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구신가요? 노인 한 분이 나왔습니다. 80대쯤 돼 보였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정보사령부 한도윤 대령입니다. 아, 군인 양반들.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이. 노인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당신 혹시 TV에 나왔던 그 사람 아닌가? 저요? 미국 의회. 할머니들 증언하던 거.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위안부 청문회요? 그래, 그거. 당신 거기 있었지? 뒤에 서 있던. 노인이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똑같이 생겼네. 그 할머니 옆에 서 있던 애랑. 무슨 말씀이신지. 잠깐만. 노인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뒤적이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노인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첩이 나왔어요. 가죽으로 만든 아주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흑백 사진들이 누렇게 발해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이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 둘이 서 있었어요. 2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옆엔 미군 트럭이 있었고 배경엔 막사 같은 건물이 보였죠. 오른쪽 여자. 짧은 머리.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을 알았습니다. 2019년 위안부 청문회. 증언석에 앉아 계셨던 김옥순 할머니. 저분이. 김옥순이지. 위안부 피해자. TV에 나왔던 그 할머니 맞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여자.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은 게 아니었습니다. 거울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 눈매, 코, 입모양. 제 얼굴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말순이야. 옥순이 언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둘이 같이 끌려갔다 왔어. 위안부로. 전쟁 끝나고 여기 와서 살았지. 근데 말순이는 얼마 안 있다가 일본으로 갔어. 일본으로요? 그래. 뭔 일 하러 간다고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노인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아, 맞다. 애 낳고 갔어. 아들인가 딸인가. 근데 키울 형편이 안 돼서 홀트인가 뭔가 하는데 통해서 미국으로 보냈다더라.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입니까? 1988년이었나? 아니다, 그보다 전이었어. 80년대 중반쯤?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1988년이었어요. 혹시 그 전에도 아이가 있었습니까? 있었지. 아들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아이도 보냈다고 했어. 미국으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글쎄, 한 1987년? 88년? 그쯤이었을 거야. 1988년. 저는 1988년생입니다.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생후 8개월에요.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어. 한 10년 전에.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게 사셨지. 위안부로 끌려갔다 와서 혼자 애 키우고 결국 애도 보내고 일본 가서 일하다가 병 얻어서 돌아와서 돌아가셨어.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왼쪽 여자. 김말순. 제 얼굴을 한 여자. 오른쪽 여자. 김옥순. 2019년 청문회에서 저를 놀라서 쳐다보던 그 눈빛. 그리고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중얼거렸던 할머니.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뒤에 뭐 적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노인이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10월 13일. 거제. 언젠가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한도윤 대령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보좌관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보내진 거였어요.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아이인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입양 서류 사진이 있었어요. 보관해 두었던 거였죠. 생년월일 1988년 2월 17일. 출생지 경상남도. 입양 경로 홀트 아동복지재단. 손이 떨렸습니다. 경상남도. 거제도는 경상남도였습니다. 1988년. 김말순 할머니가 아이를 보낸 시기였습니다. 모든 게 맞았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를요. 어머니는 출산 중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행방불명이라고요. 할머니가 잠시 키우다가 입양을 보냈다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출산 중 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웠고 키울 수 없어서 보낸 거였죠.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였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았고 가난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결국 그 아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다.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까지 떠밀려온 거였다.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말순이가 마지막까지 한 말이 있어. 뭡니까? 아이가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때 이 나라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국이 싫었습니다. 저를 버린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해서 무능해서 아이 하나 책임 못 지는 나라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킬 수 없어서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서 눈물로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 그 고통을 부정하고 숫자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한 일본. 지금도 똑같았어요. 한국의 기여를 감추고 정찰 능력을 과장하고 거짓말 위에 동맹을 쌓고 있었죠. 똑같아. 말했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똑같아. 한도윤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좌관님을 여기 모신 겁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요. 저는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노인이 건네준 거였어요. 가져가세요. 당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회관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마을은 조용했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와 김복순 할머니. 두 자매. 2019년 청문회에서 김복순 할머니가 저를 봤을 때 언니를 본 거였어요. 언니의 손자를요? 그럴 리가 없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언니의 손자가 미국 의회에서 일본 편을 들고 있다는 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37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한도윤 대령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제가 말했습니다. 대령님. 네. 저는 이제 어디에 서야 합니까? 미국? 한국? 아니면 진실에 서세요.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기 전에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당신이 서야 할 자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 속 USB 2개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 안의 사진도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과거와 현재, 역사와 안보, 할머니와 저, 일본이 감춘 것들, 숫자로, 말로, 기록으로 감춘 모든 것들.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으로요.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대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보좌관님.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김도현입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손자 김도현이요. 2025년 10월 5일 오전 10시 정각 미 상하원 합동군사위원회 청문회장. 의자 217개가 가득 찼습니다. 의원 32명, 방청객 185명, 그리고 저는 뒤편 전문가 대기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엔 검은색 서류 가방.
안에는 USB 3개와 거제도에서 가져온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카메라 12대가 단상을 향했죠. CNN, BBC, NHK.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북아 해상 안보와 동맹 구조 재평가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커스 코헨 상원 의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졌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워렌스 하원 의원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됐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증인석 앞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쿠로다 하야토.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 48세. 검은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 완벽한 미소를 지고 있었어요. 증인은 선서하시겠습니까? 예. 쿠로다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선서가 끝났고 그는 자리에 앉았어요. 코헨 상원 의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쿠로다 차장, 일본 방위비는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몇 %입니까? 1.24%입니다. 의원님. 쿠로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2027년까지 2%로 증액할 계획이며 이미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미국이 3.5%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급격한 증액은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쿠로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동중국해, 동해, 대만 해협에서 정찰 감시 정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제출한 자료였어요. 일본 정찰 성공률 94%.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로버트 카와무라가 앞줄에 앉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94%라. 코헨 상원 의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동해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거의 완벽하게 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단독으로요? 물론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탐지와 추적은 일본 이지스함과 정찰기가 담당합니다. 쿠로다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들이 주민했습니다. 워렌스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쿠로다 차장,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동해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주요 사건이 237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이 최초로 탐지한 거는 몇 건입니까? 쿠로다의 미소가 0.3초 정도 굳었습니다. 최초 탐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워렌스 의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엔 237건 모두 일본 단독 탐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태평양 사령부 로그를 보면 그녀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전문가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마이클리 보좌관, 앞으로 나오시죠.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증인석 옆 전문가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고 카메라들이 돌아왔어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리 보좌관, 당신이 준비한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코헨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동아시아 해상 현실 숨겨진 의존과 역사적 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망청석이 술렁였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동해 사건 로그 2020만 2024 237건. 일본 방위성 보고서와 인도태평양 사령부 로그를 대조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 최초 탐지 164건 70%. 일본 단독 탐지 73건 30%.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쿠로다의 얼굴이 굳었어요. 237건 중 164건에는 한국 마이너스 데이터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 해군 통합감시망, 해상 센서, 위성 정보가 최초 탐지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어요. 2023년 8월 11일. 중국 구축함 출현. 한국 탐지 오전 9시 14분. 일본 확인 오후 2시 37분. 시간 차이 5시간 23분. 쿠로다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는 일본 단독 탐지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5시간 먼저 잡았습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보고서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로그, 오른쪽은 일본 방위성 보고서. 같은 사건. 다른 기록. 쿠로다 차장. 코엔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쿠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죠. 보고 방식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최종 확인 주체를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최종 확인이요? 네. 한국이 먼저 탐지했어도 일본이 확인하면 일본 탐지로 기록합니다. 그럼 한국의 기여는요? 별도로 감사를 표합니다. 어떻게요? 쿠로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일본 단독 감시 범위 48%, 일본 한국 정보 92%, 일본 이지스함의 레이더 공백은 평균 42%입니다. 야간엔 60%까지 올라갑니다. 한국 통합감시망이 이 공백을 채웁니다. 화면에 동해 지도가 떴어요. 회색 구역들이 곳곳에 표시됐습니다. 이게 일본이 못 보는 지역입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쿠로다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우리 보좌관. 코엔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제출한 94% 성공률은 거짓입니까? 거짓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보를 포함하면 실제로 92%입니다. 하지만 일본 단독으로는 48%입니다. 일본은 그 차이를 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인정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렸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강 해군이라는 신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신화가 무너지면 국민이 방위비 증액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여를 감췄습니다. 로버트 카와무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카메라가 그를 비췄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전쟁 특수 36억 달러.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36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미군 보급품, 차량 수리, 물자 공급. 전쟁이 일본 경제를 살렸습니다. 화면에 자료들이 떴어요. 미 국방부 기밀 해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보고서엔 8억 달러로 축소돼 있습니다. 일본이 로비를 통해 숫자를 줄였습니다. 쿠로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저는 거제도에서 가져온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두 명의 젊은 여자. 김복순 할머니와 김말순 할머니. 2019년 위안부 청문회. 김복순 할머니가 증언했습니다. 20만 명이 끌려갔다고요. 하지만 일본은 숫자를 부정했습니다. 몇천 명이라고 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는 축소하고 현재는 과장합니다. 위안부 숫자도 줄이고 정찰 능력도 부풀립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방청석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멜리사 파크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녀가 M이었다는 걸. 그녀가 이 모든 걸 시작했다는 걸. 코엔 상원 의원이 쿠로다를 봤습니다. 쿠로다 차장.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국내 총생산 3.5%의 방위비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한국의 정찰 능력, 정비 능력, 정보망을 빌렸으면서 미국 의회에는 마치 스스로 다 해내는 것처럼 보고해왔습니다. 청문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아니면 기만입니까? 쿠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하십시오, 쿠로다 차장. 저희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서로 돕는 겁니다. 돕는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코엔 상원 의원이 책상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도움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서에 명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감춰왔습니까? 쿠로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맹 신뢰를 우선시했습니다. 동맹 신뢰는 진실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워렌스 의원이 말했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은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청문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동맹은 신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진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쿠로다 차장. 코엔 상원 의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일본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화입니까? 진실입니까? 쿠로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비췄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청문회를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코엔 상원 의원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워렌스 의원이 다가왔어요. 리 보좌관, 아니 김도현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였어요. 햇빛이 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하나. 발신자 없음. 잘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3초 뒤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전 9시 3분 백악관 브리핑룸. 기자 143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 NHK, 한국 방송사들까지. 카메라 17대가 단상을 향했고 조명이 밝게 켜졌어요. 저는 집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창밖은 회색 하늘이었죠. 워싱턴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청문회 이후 41일이 흘렀습니다. 그 41일 동안 세상은 뒤집혔어요. 일본 정찰 신화 붕괴 CNN. 한국이 동해를 지키고 있었다 뉴욕타임스. 동맹의 거짓말 70% 의존도 드러나 워싱턴 포스트. 일본 언론은 반발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한국 편향 요미우리 신문. 동맹 균열을 노린 정치 공작 산케이 신문.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국방부가 재조사에 들어갔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데이터를 전면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통합감시망 자료 일부를 공개했죠.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164건. 70%. 한국 태그. 일본 정부는 사흘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성명을 냈어요. 보고 방식의 차이일 뿐 고의적 조작은 아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미국 여론은 이미 돌아섰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 돈을 더 줘야 하는가? 여론조사 68% 반대. 한국이 실질적 파트너다 찬성 73%. 그리고 오늘 백악관이 움직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단상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대통령 대변인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붉은 넥타이, 짙은 양복. 표정은 단호했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채웠습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 안보 전략의 근본적 재조정을 선언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지난 41일간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보고한 정찰 능력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정보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망청석이 술렁였어요. 일본은 70년 동맹국입니다. 훌륭한 파트너였죠. 하지만 신뢰는 진실 위에 세워집니다. 거짓 보고는 동맹을 배신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본, 이제 손 떼십시오. 숨이 멎었습니다. 동북아의 실질적 안보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맞닿아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 기술도 전자전 능력도 정보 분석 능력도 일본을 앞섭니다. NHK 기자가 손을 들었지만 대변인이 막았어요.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합니다. 동해,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이 모든 지역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삼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죠. 그리고 독도. 가슴이 조였습니다. 일본이 주장해온 독도 영유권 문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실효적 지배로도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한국이 관할해야 합니다. 일본 기자들이 동시에 일어섰어요.
항의하려 했지만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마도 문제도 한국과 협의해 재조정할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의 거짓 보고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들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3%로 증액하십시오. 한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그게 진짜 동맹입니다. 트럼프가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스튜디오로 바뀌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방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 안보 전략을 전면 재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의회와 국방부가 한국 중심으로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렌스 의원이었어요. 봤어요, 김도현 씨? 네, 의원님. 축하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의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일본계 로비가 당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배신자, 한국 스파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벌써 시작됐어요. 폭스뉴스에선 저를 동맹을 배신한 보좌관이라고 불렀고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어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김도현의 폭로, 용기 있는 행동 81%. 저는 더 이상 하원 군사위 보좌관이 아니었습니다. 청문회 다음 날 사직서를 냈어요. 워렌스 의원은 만류했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한다. 2025년 11월 23일 오후 2시 47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늦가을이었지만 워싱턴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영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한글로 가득한 풍경. 이번엔 낯설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씨?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 정장 차림이었어요. 외교부에서 나왔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빌딩들이 지나갔고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먼저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실에서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요? 네. 대통령님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4시 12분.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서입니다. 작성해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 칸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름 마이클 리. 그 밑에 빈 칸. 회복할 한국 이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김도현. 한자도 적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아는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 이름 뜻이 뭡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는 길 도, 현은 빛날 현입니다. 올바른 길로 세상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도현 씨.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오전 10시 18분 거제도. 차는 좁은 골목을 지나 마을회관 앞에 멈췄습니다. 저번에 왔던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둘러앉아 계셨어요. 그때 그 사람. 한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TV에 나왔더라. 미국 의회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도현입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어요. 말순이 손자라고. 그래서 똑같이 생겼구나.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집에 왔네, 도현이. 눈물이 났습니다. 네,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와봐라. 말순이 산소 있는데 가자.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산소 하나가 나왔어요. 비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말순지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 앞에 절을 했어요. 할머니, 도현이가 왔습니다. 늦었지만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늦었어도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제도에서 받았던 그 사진. 김말순 할머니와 김복순 할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비석 옆에 놓았어요. 할머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이 감춘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할머니가 겪은 고통도 한국이 지켜온 바다도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산 아래로 바다가 보였어요. 동해였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와 해변으로 갔습니다. 방파제 끝까지 걸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어요. 미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보, 잘 지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지내. 아빠. 7살 딸 에밀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아빠, 우리 언제 한국 가? 곧 가. 다음 달에 올 거야. 우린 이제 한국 사람이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나도 한국 이름 있어? 있지. 에밀리 한국 이름은 도희야. 도현이랑 비슷하지? 도희. 좋다. 딸이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일본 쪽을 향해요. 한 손엔 위안부 청문회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와 김말순 할머니. 다른 손엔 USB가 있었어요. 동해 통합감시센터에서 받은 최신 위성 사진이 들어있었죠. 과거와 현재, 피해와 역량, 할머니의 고통과 한국의 기술. 모두 제 손 안에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도 연결되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 새 일을 시작할 겁니다. 한국 국방부 자문위원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진실을 알리는 일.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도현아!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저녁 먹고 가거라. 말순이도 그러고 싶어 할 거야. 네, 할머니.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엔 불빛이 켜지고 있었고 어디선가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통계표 하단에 붙은 각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실 그 자체로 기록될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김도현. 할머니의 손자. 한국의 아들.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 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